안녕하세요.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 실용경제의 신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그 중에서도 소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이다 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 무형의 물품,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은 바로 재산이라는 말이죠. 자, 이게 좀 더 헷갈린다, 자산이라는 말이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처분해서 팔았을 때, 그것을 다 현금화했을 때 여러분의 총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이 얼마냐 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좀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경제적 가치의 총합, 바로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실용경제 교실 앞으로 한 통의 경제고민 상담을 위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비라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소비 요정인 저는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견디질 못합니다. 새로 나온 제품은 무조건 써봐야 하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을 보면 나름 절약했다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꼭 구입합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친구들을 불러 성대한 만찬을 즐기곤 합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고 싶은 건 우선 신용카드로 긁고 종종 카드 대금이 모자라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 차인데 모은 돈은 없고 문득 미래를 고민해보니 내가 경제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 괜찮은가요? 자, 이런 사연이 와 있습니다. 소비를, 지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우리 한번 여러분의 소비 생활도, 여러분의 지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소비라는 말도 쓰고 지출이라는 말도 쓰고 좀 여러 용어를 좀 혼잡하게 쓰고 있는데 그 용어부터 좀 더 직접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쓴다고 해서 돈을 쓰는 게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여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돈을 쓰는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수익률, 제로 수익률, 플러스 수익률로 나눠보죠. 더 쉽게 말해서 돈을 쓰고 나서, 즉 이것을 사고 나서 여러분의 자산이 감소했다면 마이너스인 거고요. 이것을 사고 나서 여러분의 자산이 증가했다면 플러스 수익률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 다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씩 모았습니다. 한 친구는 이 1억을 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한 친구는 이 1억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고 해보죠. 10년 후에 이 차의 가격은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고 가격 1,000만 원. 10년 후에 이 친구의 집은 1억짜리 집이 3억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돈을 썼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깎아먹는 지출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름을 붙여보죠. 각각 마이너스 수익률인 것을 소비라고 부를 거고요. 제로 수익률로 기대되는 것을 저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참고로 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수익률로 기대되는 것을 투자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소비, 저축, 투자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명쾌해지시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지출은 주로 어느 유형에 속하시나요? 소비인가요? 저축인가요? 투자인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 어느 곳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있던 소비, 저축, 투자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소비입니다. 그럼 다시 이 소비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죠. 그 기준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쓸 것을 어느 정도 금액이 예측되느냐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가, 이거에 따라서 소비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고정지출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예측 가능한 지출을 고정지출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월세, 대출 상환금, 보험료, 통신비, 각종 월정액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정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지출은 금액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로서 예를 들어서 식비, 의복비, 여행비, 사교육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예시가 무조건 다 고정지출이고 변동지출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식비, 급식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고정되게 나가죠. 그런 경우 식비는 고정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인이 이제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고정지출, 변동지출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만 내가 그 금액이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고정지출이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라면 변동지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에 쏙쏙 와 닿는 그러한 소비를 다루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계부 작성 해보셨나요? 가계부 작성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너무 뻔하디 뻔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가계부 작성을 통해 여러분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는지,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이 더 있는지. 자, 이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어떤 잘 정리된 가계부 양식, 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는 엑셀 파일 서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혹은 어플 같은 경우도 은행 계좌와 잘 연동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입을 벗어나는 그런 소비 생활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소비 생활을 다루는 꿀팁,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 지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각각의 생활에 맞는 비율의 저축을 실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저축을 내가 얼마 저축하겠다 보다는 내 수입의 몇 퍼센트, 즉 비율을 통해서 저축하는 것을 가급적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한 번 결정되면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고정 지출부터 내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좀 너무 세고 있는 그런 지출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고정 지출이 있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썼던 제 통신비, 여러분 지금 보통 핸드폰 요금이죠. 핸드폰 요금, 여러분 주로 얼마 쓰시나요? 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무제한인 경우는 뭐 최대 10만원까지 쓸 수도 있죠. 참고로 제가 작년에 썼던 핸드폰 요금은 3,000원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현명한 경제생활, 현명한 소비생활을 원하신다면 잘 찾아보면 여러분의 각각 사람의 패턴에 맞는 다양한 그러한 지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심만 있고 찾아본다면 여러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동 지출의 경우 생활 패턴에 따라
대체 상품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생활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는 무조건 다 칼같이 줄이고 다 저축하거나 다 투자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소비를 줄이는 거는 여러분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난 아무것도 안 먹어 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는 해야 되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 부분에는 소비가 꼭 필요한 그러한 분야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대체 상품이나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내 성향상 나는 꼭 좀 더 패션에 어울리는 최신 유행하는 그런 패션의 옷을 입고 싶다. 나는 그런 옷에 좀 많이 신경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옷을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옷을 기간의 시즌별로 따라서 최신의 유행의 옷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체할 수 있는 꼭 구입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여라던가 렌트라던가 다양한 활동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아예 끊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지출을 관리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구매 기준 정하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 효용, 가성비, 가심비라는 용어를 우리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거래 효용이란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물건을 싸게 샀다고 느낄 때의 그 만족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사과 한 박스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사과 50% 할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보다 사과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박스에 5,000원 밖에 안 하네. 이거 사야 돼. 자, 이때 느끼는 게 바로 거래 효용입니다. 혹은 극단적인 예로는 실제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유명 연예인이 먹다가 남긴 음식, 이것이 경매에 나와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가격이나 가치가 아니라 실제 가격이나 가치 혹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에는 이 정도인데 내 생각보다 싸게 싼 것 같아. 내 생각보다 이 물건 가격이 싼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가 만족감이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것이죠. 이 거래 효용을 따라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원래 실제 가치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 효용에 따른 그 구매를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양하거나 이거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가성비란 말은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격 대비 성능 또는 그것이 주는 만족감을 뜻하는 말이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가성비라고 부르고요. 가심비는 무엇이냐? 가심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주는 소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구매할 것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구매 기준을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살 것인가, 그것이 단순하게 거래 효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성비를 난 따져서 무조건 사겠다, 나는 가심비를 따져서 무조건 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구매 가치, 구매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뿅. 다음은 기타 소비와 관련된 소비 패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멍청비용, 홧김비용, 쓸쓸비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유행했던 용어들인데, 멍청비용은 부주의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00원이 필요해서 은행 ATM기에 가서 10,000원을 뽑았는데 그냥 나는 10,000원만 뽑은 줄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할 때 나는 그냥 환전하면은 그냥 그대로 돈을 주는 줄 알았는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죠. 여러분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비용들 또는 뭐 할인 상품에
바로 옆에서는, 바로 옆 마트에서 엄청나게 할인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라서 좀 더 제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산다던가, 이런 일들을 바로 멍청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홧김 비용. 홧김 비용 느낌 오시죠? 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발생한 즉흥적인 소비를 말합니다. 아, 기분 나빠. 오늘 너무 기분이 꿀꿀해, 우울해. 자, 이럴 때 그냥 쇼핑해서 질러야겠어. 질러. 혹은 마음껏 먹어, 마셔. 하는 그러한 비용들을 홧김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로 쓸쓸 비용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용한 비용, 혼자서 영화를 본다던가, 혹은 뭐 인형을 수집한다던가, 혹은 식물을 모은다던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이러한 비용들이 쓸쓸 비용이고 홧김 비용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예정이 없던 지출인데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기분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멍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식을 쌓으셔야 되고요. 또한 홧김 비용, 쓸쓸 비용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어떤 감정이 이것을 잘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의 적절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취미를 갖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경제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숫자나 돈을 늘리고 불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활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 정서적인 것들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어떤 삶의 일부로서 경제를 받아들이셔야지 경제 따로, 내 생각 따로, 이거 다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는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겠지만 적절한 소비는 현재에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주고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적절한 소비는 필요합니다. 현명한 소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 나아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소비, 실용경제와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